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려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서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뭐 이 강아지에 따라서는 그냥 뭐 잘 안 들리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우렁찬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 시골 개 소리가 나더라고. 네. 그냥 서울 도심 아파트인데 와우 이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견 키우는 집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우드로 톰스는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음 때문에 소송을 제기. 아이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이 탐스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제트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무려 128데시벨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법원은 견주인 이 데니스 노튼에게 50만 달러, 한화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고야. 5억 원은 또 근데 크다. 너무 크다. 근데 미국이잖아요, 이거는. 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 있잖아요. 네. 그게 1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28이면 진짜 큰 거긴 해요. 크지, 밤마다. 자, 과연 우리나라 기준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부령 제559호에 따르면 반려견 소음 같은 이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배상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표모 씨가 이웃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호소. 자, 그런데도 견주 이모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서울고법 민사 22부의 판결. 원고가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피고 이 씨가 원고 표 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좀 액수가 미국보다는 작죠. 훨씬 작네요. 참고로 이 표 씨가 이웃집 반려견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음 장치를 별도로 하거나 좀 바닥에 매트라도 깔아주면 그나마 뭐 다 100% 막진 못하겠지만은 배려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려가구 638만 시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아껴주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또 더불어 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5일 공개합니다. 도둑 잡았는데 뭐뭐? 2022년 2월 새벽 아르헨티나. 잠을 자고 있던 왈테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 자고 있던 두 아들 브라이언과 에르네스토를 깨웠습니다. 소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도둑! 아유. 이렇게 눈앞에서 도둑을 마주했을 때 기자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인정사정 볼 것 없으면 내쫓아야죠. 뭐라고 어떻게? 아이고 저기 다치면 어떡해. 어? 흉기 들고 있으면 어떡해. 흉기 들고 있으면 더 강한 걸로 제압을 해야지. 뭐 정당방위잖아, 그럼. 근데 저는 폭력으로 했다가는 뭐 내 위험도 있지만 더 큰 내가 본의 아닌 가해자가 될 것 같아. 정당방위나 이런 게 애매해가지고 괜히 막 들고 싸웠다가는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것 같아서. 아르헨티나의 세 부자는 도둑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연행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세 부자였습니다. 여봐. 세 부자가 체포된 이유. 세 부자가 제 자유를 구속했고요. 저를 학대했다니까요. 붙잡힌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고발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형법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무단으로 구속한 경우 최장 징역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세 부자가 도둑을 의자에 묶어놓고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작 도둑은 절도 미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건 당일 풀려난 반면 피해자였던 세 부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건데요. 명심하세요. 집에 쳐들어온 도둑도 못 묶어놓는.
자, 이게 아르헨티나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강원도 원주 55세 한 남성이 도둑질을 위해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빨래 건조대로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도둑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음에도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폭행,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정당방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상대방의 위협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격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흉기 사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보다 과한 폭력을 휘둘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적으면서도 전치 3주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방위는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만 용인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어디 무서워서 제대로 방어하겠어요? 도망가는 도둑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라며 정당방위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없이 맨손으로 그냥 내쫓는 게 최선이구나. 근데 도를 넘은 이제 과잉방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위험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행동,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를 하더라도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공격을 가하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아동 납치 사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애를 납치할 수 있어? 가만 안 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애를 데려가겠다는데 납치라니 말이 돼? 과연 타인이 아닌 부모도 납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인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한국인 B씨. 당시 자녀는 엄마 A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에서는 자녀의 거주지를 A씨의 거주지로 지정, B씨와는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조치에 따라 자녀와 한 달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면접 교섭 기간이 지났는데도 B씨는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머. 이에 한국 법원은 B씨에게 양육자인 아내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B씨는 끝까지 거부. 결국 2016년 남편 B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 양육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2021년 대법원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친부인 B씨는 면접 교섭권부터 법원의 각종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무엇보다 자녀가 엄마와 연락도 못해서 언어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양육권자인 엄마와 유대관계가 상실된 점, 그리고 자녀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B씨의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두 분이서 합의하시거나 가정법원 가셔가지고요,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시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3위를 공개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그 결과는 2016년 8월 11일 늦은 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 당시 접촉 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30m가량 이동했는데요.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혹시 술 드셨습니까? 음주 측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 결국 A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자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
제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운전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닐 텐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급으로 취급될걸요? 자,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장소가 중요했구나.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애매하네. 우선 1심은 A씨가 운전한 구간이 도로에 해당된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개방되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주차장 내 외부 차량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고 그래.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허 취소만 아니지 처벌은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판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지만 형사처벌은 가능.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를 떠나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착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어디 있든. 그래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 소식구 2위를 공개합니다. 외도 증거 수집은 뭐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 너무나 상처받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요. 자, 그런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서 메신저를 확인한 결과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맞지? 아니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빨리 우리 자기 보고 싶다. 사랑해.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죠. 뭐 제대로 걸렸네. 너무 열받지만 증거가 안 됩니다. 통신 비밀 뭐 이런 법 있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남편 B씨가 아닌 A씨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아챈 남편 B씨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B씨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아내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아유, 진짜 뭐야.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외도를 한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만이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의 차나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부착,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도 역시나 불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이혼 소송과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또 저거라고 생각해주네. 그렇죠.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7년 M씨는 초등학교 3학년의 딸 A양이 동급생 B양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B양은 친구들에게 A양을 험담하며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것은 기본,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 A양을 수차례 따돌리는 등 무려 1년에 걸쳐 왕따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A양의 엄마 M씨는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요. 가해자 B양을 다른 반으로 전반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애를 키운 입장에서 벌써 화가 나고. 네. 아우, 너무 정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엄마 M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딸의 학교 참관 수업에 참여 가해자 B양을 마주해서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도 말고 아는 척 하지 마. B양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 쉬는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아 B양을 주시했고요. 어머머. 그리고 등하굣길에서 B양을 마주치면 방학 때 우리 딸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라며 B양을 나무랐습니다. 또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학교 폭력범은 접촉 금지 이런 글과 함께 주먹 모양의 이모티콘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엄마가 또 왕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걔를 왕따시켰어. 엄마가 이번엔 걔를 가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에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며 호소. 아이고. 결국 학교 폭력 피해자의 엄마였던 M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아휴.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빌미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00% 처벌받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게 더 심해요. 아까 그 한 건 동급생끼리의 서로의 괴롭힘인데 이거는 성인이 아동을 괴롭힌 거기 때문에 이거 처벌이 훨씬 세요. 이거. 저도 이제 웬만한 한 기자랑 다르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성인과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MC의 행동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 관련 명예훼손죄 역시 B양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MC에 대한 혐의 모두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MC 행동이 자칫 또 다른 제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요. MC가 B양에게 경고를 하고 지켜봤을 뿐 선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아, 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이런 무죄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학교 폭력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다는 오히려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다. 이거 선 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자칫하다가 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선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